프랑스 노동법 책을 설명드리기 전에 IS의 테러로 돌아가신 프랑스 파리 프랑스에서 돌아가신 시민분들께 애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프랑스 노동법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 불어를 저도 잘 몰라서 요 단어가 법이란 얘기고요. 요게 트라바일 이게 이제 노동이라는 뜻이더만요. 그래서 그냥 노동법인데 프랑스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노동법, 프랑스의 노동법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알랭 슈피오 교수고요. 번역은 박재성 박사라는 분이 했어요.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표지는 뭐 노동하고 사무직 노동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책이고, 지은이는 알랭 슈피오, 번역자는 박재성, 그리고 출판사는 올해 출판사. 출간일이 2011년에 출간된 책이고요. 페이지는 122페이지입니다. 근데 이 법조문이 들어가 있는 거 빼면 한 1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되게 얇은 책인데 뭐랄까 책이 좀 어려워요. 좀 어렵기도 하고 번역하신 박재성 박사님도 그렇게 써놨어요. 거의 한두 장이 논문 하나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얇은데 아무튼 말이 좀 되게 좀 뭐랄까 요약하기 또 어렵고 좀 그랬어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사보세요. 아니면 책꽂이에 꽂아놔도 괜찮습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뭐 크게 티나고 이러진 않는데 그냥 한번 뭐 저렴하게 한번 사서 뭐 한번 보시다가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을 만한 책입니다. 저자는 알랭 슈피오 교수고요. 이 양반은 프랑스 보르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푸아티에 대학 그리고 현재는 낭트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하고요. 번역하신 박재성 박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프랑스 낭트 대학에서 이제 노동법 박사학위를 받아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사학위 지도교수이셨던 알랭 슈피오 교수의 책을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 아마 노동법을 프랑스에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프랑스 노동법을 연구하신 분이 박재성 교수님 말고 한 분이 더 있어요. 누구더라? 잠깐만요. 조용만 교수님. 건국대의 조용만 교수님이 계신데, 뭐 아무튼 두 분이 좀 프랑스 노동법으로는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계시죠. 자, 목차는 크게 8가지가 있습니다. 뭐 노동법의 계보부터 해가지고 8장 안전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시간을 보고 시간에 따라서 2개로 나눠서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표가 한 65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길어지면 좀 2개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로 할 수도 있고요. 자, 먼저 노동법의 계보학부터 보겠습니다. 노동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선사를 보면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근대적 개념입니다. 최근에 생겨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과 인격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과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같은 개념으로 그냥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하고 사물, 그러니까 노동의 결과물하고 그 인격하고,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게 인격에 딸려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인격하고 사물을 분리하는 서양의 사고 속에서 노동은 노동하는 자하고 이제 동일시됐다는 거죠. 로마법이 이제 그랬던 거고, 이때 그럴 수 있었던 건 이제 노예제가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교환하는 건 노동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이지 노동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서로 교환하는 거는 상인들 간의 교환인 거고, 노동은 교환의 대상이 아니었죠. 그냥 내한테 속해 있는 뭐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그거는 노동을 교환하는 거잖아요. 돈을 받고 자기 노동을 파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중세에는 이제 봉신제를, 그 봉건제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자유롭게 합의한 종속관계라는 이제 법적 형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적 틀로 그게 이렇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이 다른 개념을 끌어와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체계에서는 추상적인 노동의 개념이 이제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일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개념인데 묶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념이 이제 생겨날 수 없었다는 거고, 산업혁명 때까지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의 인격, 그리고 그 노동자의 고유한 자격, 노동을 하는 자격, 이런 것과 동일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천하게 인식이 된 거죠. 근데 자유롭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지식이나 자격을 요구하는 그런 활동은 노동이 아니라고 이제 작업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건 교환 관계로서의 노동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지식, 고유한 자격을 가지고 그 직업의 내부적인 조직이나 도시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그런 동업적인 법 질서 속에 놓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간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 특별한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되게 의미 있는 중요한 그 작업으로 이제 봤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요즘에 와서 보면 뭐 의사나 변호사, 판사, 공무원 이제 이런 직업들의 이제 비상업적인 어떤 노동 개념에 좀 자취가 남아 있는데,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다라고 인식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그냥 천한 일이었다는 거죠. 교환의 대상이 아닌 그런 걸로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은 건 이제 자본주의 시기가 들어서면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 생산되고 분배되고 하는 걸 자유로운 어떤 거래 관계로 놓으려면 노동도 토지나 화폐처럼 교환 가능한 상품인 걸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허구잖아요. 노동이라는 게 뭐 교환이 가능하다? 이거는 사실 뭐 토지나 화폐는 교환할 수 있죠. 근데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교환의 개념으로 사실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사람이 딸려 있는 거고,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교환한다? 아니면 노동이라고 하는 건 되게 추상적인 개념인데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형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취급하려면 그거 자체가 허구인데, 그렇게 취급을 하려면 법으로 그거를 의미를 만들고 정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제도화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법이 만들어진 거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1791년에 이제 노동법이 처음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온 법이 이제 알라르드법.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대표적인 명제는 모든 개인들은 각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래를 하거나 직업, 기술, 직종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명제가 이제 알라르드법에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르샤플리에법에서는 동일한 신분 또는 직업의 시민들로 구성된 모든 동업 조직의 소멸을 이제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의 소멸이 아니라 그 이 선사에 있었던 그 작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1804년에 프랑스 민법전에서 이제 노동관계라고 하는 것이 계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승인을 했고, 그 다음에 요 일의 임대차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민법전 1710조에서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을 대가로 일방이 타방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일의 임대차라고 한다라고 이제 정했고,
일의 임대차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더 쪼개 보면 그 노무의 임대차 그리고 순수한 의미의 일의 임대차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의 일의 임대차라는 거는 정말 돈을 받고 일을 그냥 이렇게 빌려주는 그러니까 도급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노동법의 초점은 이 일의 임대차에서 노무의 임대차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 노무의 임대차가 새로운 계약의 형태를 낳게 됐는데 그게 이제 근로계약이라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저도 사실은 책만 이렇게 보고 이해된 걸 가지고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고 다시 보려고 하니까 저도 좀 헷갈리는데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하시고 싶으시면 한번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어쨌든 프랑스에서는 그런 배경에서 자본주의 탄생에서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지고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그 노동관계를 인정하는 민법에서 노동관계의 계약을 인정했고 이제 거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내용 중에 노무의 임대차가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발전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비교법적 차원에서 보면은 자, 국민국가라고 하는 게 이제 근대에 발달했죠.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도 자본주의와 함께 생겨났고 자본주의는 이제 근대국가라고 하는 국가 형태를 이제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국민국가가 19세기부터 보편적인 정치 모델이 됐어요. 근데 국민국가는 보통법사상,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법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죠. 근데 그 사상이 점점 퇴조하게 됐다는 거예요. 국민국가가 발달하면서 보통법 사상은 점차 뒤로 물러나고 법이 여러 개로 특화된 형태로 분화되고 그러면서 한 국가의 이렇게 현상으로 법들이 이제 국가별로 이제 나뉘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은 특히 이제 노동법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하고 비교해 보면 과거에 이제 로마법, 그러니까 로마는 이제 로마 시대의 교회법이죠. 로마 교회법의 내용들이 각국의 그 민법에 영향을 크게 미쳤어요. 근데 이 노동법은 각 나라들 사이의 그 각 국가별로 그 법문화의 차이점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다른 나라의 노동법은 무시해도 되냐? 뭐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특수한 환경에서 각 노동법이 각 나라별로 차이들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가치는 비슷하기 때문에 각 국가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거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받아들이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노동법이라고 하는 법 자체는 그 국가의 특수성을 전제로 해서 발달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책에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차이점. 자, 독일 같은 경우는요. 독일을 보면 민법에서 이제 노동법이 나온 거죠. 시민법적인 어떤 그 교환의 개념, 평등의 개념 이런 걸로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무런 생산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가 없으니까 그 보호 개념으로서 이제 노동법이 만들어진 건데 그게 이제 처음 만들어진 건 독일이었다. 근데 독일은 개인과 국가의 중재자로서 이제 인간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이제 사회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게셀샤프트와 공동체, 게마인샤프트 요게를 이제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면 민법 가지고 되는데 공동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강조하게 되면 민법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그리고 국가의 운영을 규율하는 공법, 그리고 공동체의 삶을 규율하는 사회법의 존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독일 모델 자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변동에 따라서 권위주의적 버전, 민주주의적 버전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나치가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뭐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법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노동법은 항상 이제 직업 공동체, 공동체에 관한 법으로 이해가 됐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이 공동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제 독일에선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을 보면 자, 영국은 자본주의가 처음 탄생한 지역이죠. 그리고
자본주의가 먼저 탄생했다 보니까 이 아동의 근로시간을 규율한 최초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예전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전에는 영국 노동자들 중에서 아동 착취가 엄청나게 심했던 국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이제 법으로 이제 규율하기 시작한 최초의 국가였죠. 그렇지만 입법적인 어떤 개입을 한 게 아니라 영국법 같은 경우는 독특한 단체 교섭 시스템을 정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노동관계라고 하는 게 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산업관계로서 이제 발전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노동조합들이 체결하는 합의는 계약이 아니라 집행력이 없는 단순한 그냥 집단협정이고, 그러니까 집단협정이니까 법원 관할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단협정 자체는 법원 관할에 속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의 어떤 개별적 분쟁을 통해서만 법원이 관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집단적 규정은 근로계약이 화체된 것으로 보는 기술을 통해서 계약 관계에 대한 법적 영역이 이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적인 내용들은 개인 간의 어떤 근로계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개인과 사측 간의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집단적 규정이 근로계약으로 화체된 내용을 가지고서 둘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는 이런 거였죠. 독일하고 비교해보면 독일에서는 노동관계가 직업적인 어떤 공동체들의 뭐 앙상블, 하나의 조합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영국에서의 노동관계는 자율적 규율을 방해하지 않는 하나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사회적 모델을 많이 강조했고 영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 모델을 많이 강조하게 됐다는 거죠. 노동관계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동관계가 자연적인 공동체나 시장으로서가 아니라 권력의 영역으로 사고됐다고 그래요. 이 책이 그 프랑스 고등학교와 대학교 그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노동법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노동법을 설명하는 교과서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노동법의 역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얘기로 들어가서 프랑스에서 노동관계는 어떤 공동체나 시장이 아니라 이제 권력의 영역으로 사고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동법의 과제는 계약법이 가정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평등이 어떻게 노동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할지를 탐구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평등을 확립시켜 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로 간주가 되겠지만 계약에서 약한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칙들이 이제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한편에서는 시민법적이고 계약적인 기반이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입법적인 개입주의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다는 거죠. 약한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일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독일에서는 이제 사회법이라고 하는 거를 개인들을 규율하고 하는 사법 그리고 공법 그 사이에 어떤 매개자로서 이 사회법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제3의 법 질서로 여겨온 것하고 다르게 프랑스에서는 사법, 공법, 이분법으로 지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노동법도 노동시장에 대한 합의적 규율을 지향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면책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사 간의 사회적인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건 면책을 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됐지만, 그러니까 영국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영국하고는 다르게 연방노동관계법을 통해서 과반수 노동조합과 사업별 교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의 기초를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사업 안에 이제 노동조합 대표가 없으면 노동법은 근로자들의 어떤 개별적 계약상의 규정으로 축소돼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가 있으면 뭐 과반수 노동조합이겠죠.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같이 협의해서 어떤 그 관계들을 형성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개별적인 계약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90% 이상의 근로자들이 아무런 법적 보호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미국도 노조 조직률이 10%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없잖아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판례가 미국 노동법에서는 중요한 법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각 나라의 법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일본이 이제 미국의 전쟁에 패한 뒤에 이제 정치적 지배의 결과로서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미국 모델이 이제 일본 모델에 대해서 노동관계를 어느 정도 민주화시켰다는 점에서는 이제 실제적인데, 일본 모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동체주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정시키지는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일본의 어떤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것들을 바꿔내지 못했죠. 그러니까 일본 법들이 미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긴 했지만 실제 법조문이나 이런 거 보면 독일 거를 좀 많이 베껴온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이제 정치적 지배와 상관없이 다른 나라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차용해 오기도 한다. 그래서 스페인이 어떤 프랑코주의, 이 양반이 아마 그 나치즘 그런 거 아니었나 모르겠는데, 프랑코주의의 유산인 코퍼라티즘 모델을 청산하고 민주주의적인 노동법을 만들려고 할 때 이제 이탈리아 노동법을 많이 차용해 왔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각 국가별로는 공통의 영역에 구속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비슷한 면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본주의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동일한 현상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근로계약의 제도화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관계라고 하는 거는 구속력을 보장하는 국가의 보호하에서 제도화될 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다른 계약들, 그러니까 노동계약 말고 근로계약 말고 다른 계약들은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거 말고 근로계약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질에서 비롯되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노동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허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허구 때문에 신체적인 구속, 그리고 그것이 내포하는 위험들의 방지, 교환에 참여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자, 근로자하고 노동의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을 이렇게 해도 된다. 근데 거기엔 사람이 딸려오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딸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법의 다양성. 법원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노동법의 내부적인 법원 가운데 첫 번째는 프랑스 얘기니까요. 지금 우리가 프랑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1958년 헌법이다. 그래서 헌법적 차원에서 인정된 경제적, 사회적 권리들은 처음에는 이제 자유주의적 사상에 영향을 받은 1세대의 권리, 그러니까 소유권, 영업의 자유, 노동의 자유 이런 게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이게 헌법이 발전되면서 사회적인 영감을 받은 2세대 권리, 사회적인 어떤 영향을 받은 거죠. 근로의 권리, 근로의 의무, 단결의 자유, 파업권, 뭐 근로조건의 집단적인 결정, 그다음에 사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고, 그다음에 헌법에서는 노동법, 노동조합법, 그다음에 사회보장법 이런 것들의 기본 원칙들을 법률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는 이제 명령의 영역으로 보고 있는데, 이 명령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정부에서의 시행령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프랑스에서는 최고 행정법원이 심의를 해서 하는 그런 이제 시행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법전을 이렇게 보면 뭐 볼 일이 없겠지만, 노동법전을 보면 첫 번째 편이 이제 법률 규정이라는 거예요. 주로 L이 붙어 있는 그런 조문들이고, 두 번째가 이제 명령 규정. 그러니까 최고 행정법원의 심의를 거친 시행령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R 조문이고, 그 다음에 단순 시행 규칙은 이제 D로 시작하는 조문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한 규정들을 찾아보려고 하면 이 L자가 붙은 거, R자가 붙은 거, D자가 붙은 거를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뭐 L,
3231-1조 그리고 R 3231-1조 이 개를 같이 봐야 이해가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맞나? 맞네요. 그 다음에 직업적 법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단체 협약인데 우리나라랑 다른 게 프랑스는 이 전국 단위에서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곧 법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직업적 법원은 다른 기초 위에서 만들어진다. 자, 다른 유럽 국가하고 다르게 프랑스에서는 어떤 큰 사회 문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칙들을 마련하는 전 산업 협약이 관행으로 이제 많이 발달해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958년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뭐 실업보험 제도라든지 뭐 노후연금, 뭐 월급제, 직업훈련, 근로시간 단축, 뭐 해고, 단체교섭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산업적인 협약을 맺었다는 거죠. 이 협약들은 이른바 교섭된 법이다라고 하는 관행에 따라서 이게 이제 교섭이 되면 입법적인 개혁을 같이 후에 동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행은 2008년 법 개정에 영향을 미쳐서 정부가 노동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노사의 사전교섭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그래서 노사가 입법의 내용에 관해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뭐 그 노사정 협의를 통해서 이제 뭐 법을 개정하는 뭐 이런 관행들이 좀 이제 좀 마련이 되고 이렇게 정착이 되고 이제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저기 합의라기보다는 그냥 밀어붙이니까 문제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국제노동법도 추가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ILO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이 비준되면 그게 이제 법원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또 유럽은 유럽연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조약이나 뭐 유럽 인원위원회,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뭐 인권협약 이런 것도 만약에 이제 프랑스 정부가 채택을 한다면 노동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의 효력. 자, 협약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만 법에 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은 최저 규범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그 법에 반했는데 그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이다 법보다 그럴 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은 최저 규범이다. 자, 이에 대한 보충 규정은 오랫동안 없었다. 그러니까 예외를 어떻게 둘 거냐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없었는데 그래서 항상 최저 규범이었는데 1981년에 근로시간 조정에 대해서 처음으로 불이익 변경 협약이 나타났어요. 그 뒤에 그 영역이 확대됐다. 그래서 법은 반대 협약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 규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저 규범으로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이게 최저 규범으로 하고 싶으면 이 이상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협약을 통해서만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멍석 규정이다. 그러니까 방향만 정해주는 멍석만 깔아주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충 규정하고 다르게 멍석 규정은 어떠한 대처 규정도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틀에서 그냥 얘기를 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국가로 하여금 노동시장 안에서 행위자들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이제 노동시장에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러니까 국가가 뭔가 역할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으면은 아무런 개입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멍석 규정 역할을 해준다. 만약에 이제 개입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방향과 틀리다거나 이제 요럴 때 이제 개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의 효력 유지를 위한 감독제도, 뭐 근로감독관 제도는 아동노동에 관한 1841년 법에서 이제 좀 징조가 보였고, 정식적으로는 1892년에 근로감독관 제도가 생겨났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사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의미일까 좀 생소했는데, 자, 노동관계가 발생시키는 분쟁은 세 가지 측면에서 독특하다고요. 하나는 임금 채권이 이제 생활수단성이 있다. 그래서 소송의 해결 절차가 단순하고 신속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관계가 집단적 차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민법, 이런 사법은 개별적 사례 해결에 기초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노동관계는 집단적인 차원의 문제들이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소송과 더불어서 쟁의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노동관계는 다른 계약관계와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입하는 문제, 정부가 법으로서 요거에 대해서 좀 개입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탈리아처럼 특별한 절차를 그냥 마련하고 끝낼 수도 있고요. 독일처럼 별도의 사회법원을 설치하는 데까지 나갈 수도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사회법원 설치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실패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뭐 노동법원 설치하려고 하는 거 잘 안 되는 것처럼 좀 다르긴 한데, 근데 프랑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법, 공법, 사회법, 독일의 그 세 가지 법 체계가 아니라 그냥 사법하고 공법만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법원이 설치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 분쟁이 다양한 법원으로 이제 분산이 됐다는 거죠. 독일은 그럼 뭐겠어요? 노동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요 사회법원, 노동법원에서 처리가 되고 있어요. 프랑스는 그렇게는 안 되고 노동 분쟁이 다양한 법원들로 분산 처리되고 있다. 자, 소송의 분산. 공법하고 사법의 구별을 초월하는 노동법이 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행정의 개입을 폭넓게 이제 허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여러 법원으로 이제 분산이 됐다라고 하는데, 자, 행정법원에서는 그러니까 노동사건과 관련해서 행정기관에 의해 취해진 결정에 대한 분쟁, 그 다음에 사법법원에 의한 사건이 이송될 때, 사전이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채무이행 소송, 그 다음에 공기업 근로자의 신분에 관한 분쟁, 비공무원인 공공부문 종사자의 계약과 관련한 분쟁, 이런 것들은 행정법원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형사법원에서는 노동법 규정의 어떤 벌칙 규정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검찰 피해자에 의해서 소제기가 좀 가능한 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형사법원은 민사법원에 대해서 이제 선행권을 가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사에서 얼마를 때릴 거냐라고 하는 게 형사법원하고 같이 계류가 되어 있으면 형사법원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민사법원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법원 조직으로 이제 분산이 되어 있는데, 소액법원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는 종업원 대표 선거 분쟁, 그리고 지방법원에서는 집단 분쟁이나 근로자 이익 참여에 관한 분쟁, 그 다음에 상사법원은 청산, 법정관리 절차의 어떤 사회적 결과, 그러니까 청산에서 채무 문제가 생겼다든지, 법정관리 절차에서 어떤 그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건 상사법원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일반적인 산재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회보장법원에서 처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노동법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근로계약에서 비롯되는 개별적 분쟁에 대해서만 노동법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럽에는 한 11개 국가가 노동법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노동법원만 보면 근로계약에서 비롯되는 어떤 개별적 분쟁이라고 하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말씀은 앞에서 드렸고요. 노동법원은 경제활동의 유형에 따라서 좀 특화된 재판부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업, 상업, 관리직, 농업 이렇게 이제 좀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노동법원의 판사는 직업 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법시험 합격해서 된 그런 판사가 아니고 5년마다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비직업적인 판사입니다. 그래서 각 재판부는 조정실, 심판실, 가처분실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 다 이 세 가지 실 모두 근로자 판사, 사용자 판사가 동수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심판 같은 경우는 심판을 해야 되니까 심판실에서
뭐 가부 동수가 났다 그러면은 이제 재결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고요. 2심의 항소법원 사회부는 직업 판사들만이 이제 배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항소하게 되면 이제 거기는 직업 판사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1심은 노동법원에서 이제 주로 많이 좀 하고 있는 역할은 심판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심판할 때도 노사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 서로 조율해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대부분이면 이제 먼저 조정을 좀 많이 하는 형태로 많이 가려고 해요. 그 다음에 판사 조직. 자, 법원에서 이제 판례가 나오죠. 자, 노동법에서 판례는 파기원 사회부. 파기원은요, 그 우리나라 대법원 같은 거예요. 파기원 사회부, 파기원 형사부, 그리고 최고행정법원의 어떤 합작품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판례 보면 대법원 판례하고도 헌법재판소 결정 이런 거 많이 보는 것처럼, 여기도 파기원 사회부, 파기원 형사부, 그 다음에 최고행정법원에 나오는 그런 판례들을, 그런 판결 결과들을 다 이제 판례다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특히 파기원 사회부가 노동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판례 원천이다. 아무래도 이쪽은 사건들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 파기원 사회부에서 이제 판례로서 정착시켰던 걸 보면, 뭐 고용이 변화할 때 근로자를 적응시켜야 될 사용자의 의무, 그러니까 고용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근로자가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 되게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근로계약이나 사업관행의 변경에 관한 법제 이런 거를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원래는 그 성별에 원래는 그 일반적인 그 작업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그거를 동일한 성별의 근로자, 아니다, 죄송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예전에 이제 성별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동일한 성별 안에 있는 그런 근로자들에게도 이제 확장을 시킨 것도 이제 파기원 사회부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보면 고용과 관련해서 이 파기원 사회부는 주로 이제 내부적인 유연성을 외부적인 유연성보다는 우선시한다. 그러니까 그 해고하기 전에 먼저 내부적으로 근로자를 얼마나 적응시키고 이동시킬 수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중요시하게 본다라고 하는 거 한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부장 부분에서 보면, 자, 노동관계가 인적관계가 아니라 계약관계라고 보는 한 근로자가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노세, 그리고 실업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일할 수 없게 되는 기간 동안의 생존을 보장할 메커니즘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인적 관계라고 하면 뭐 그 관계가 끊어지면 뭐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일할 수 없게 되는 기간에 어떤 생존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계약이 없을 때. 그래서 사회부장은 근로계약의 필수적인 제3의 요소가 됐다. 그래서 모든 근로계약에 국민적 연대가 법적 관계로 들어온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자, 왜냐하면 근로자의 고용의 불연속성을 넘어서 근로자의 삶의 계속성을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이거 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고용이 안 되면 근로자의 삶을 보장해줄 필요가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근로계약의 국민적인 연대라고 하는 게 법적 관계로 들어오면서 고용이 끊기거나 이래도 삶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법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네. 자, 4장 직업의 자유. 자, 시민들이 어떤 법적 제한의 대상도 되지 않는 직업활동의 수행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직업적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적 자유라고 하는 거는 영업의 자유,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 근로자의 노동의 자유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 측면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주가 없으면 근로자가 존재할 수도 없고, 근로자가 없다면 그걸 진정한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둘은 불가분의 관계다. 자, 먼저 영업의 자유를 보면, 자, 영업의 자유는 첫째로 경제적인 활동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래서 입법자가 영업의 자유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지만
헌법위원회에서는 그런 제한이 목적에 비추어서 비례하지 않는 침해를 가하는지 여부를 헌법위원회가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때 그 제한이 목적하고 비례하는 침해냐,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침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려고 하는 사업을 원하는 대로 조직할 수 있는 자유다.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제3자, 특히 근로자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사업을 제도화하는 어떤 법률적인 형태를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조직할 거냐. 뭐. 그런데 회사가 뭐 자회사를 설립했거나 그룹 속에 편입되거나 하도급이나 대리상의 경우처럼 자본적 관계가 없는 회사들을 묶는 어떤 계약적인 의존 관계가 된다라고 하면 노동관계에서 사용자는 숨어버리는 거죠. 그 뒤로 숨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법적으로 원하는 대로 조직할 수 있는 자유는 사업주가 법인격이 뒤로 사라지고 그 경제적 활동에 대한 고유한 책임들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프랑스도 뭐 우리나라랑 별다르진 않았다. 이런 책임을 희석시키는 게 현대 노동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추적해서 잡아내려고 하는 법안이나 법 해석이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생기는데 프랑스도 그게 숙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의 자유. 자, 노동의 자유는 개인이 보수를 대가로 자기 노무를 임대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일체의 침해에 대한 보호이다. 일체 그냥 요 앞에까지 노무를 임대할 수 있는 자유다. 근데 이 노동의 자유는 형식적인 자유고 말이 그렇지 법률을 통해서만 구체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직업적인 능력을 지원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 노동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노동의 자유에 대해서 헌법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동의 자유,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용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입법자가 개입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의 자유가 형식적인 자유고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독점돼 버리면, 그러니까 사용자가 고용에 대해서 이렇게 딱 차단하고 있으면 뭐 노동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입법자가 개입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퇴직자의 노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다른 누군가, 그러니까 실업자의 어떤 노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종신고용 죽을 때까지 일을 시킬 수도 있는데 뭐 퇴직자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일정 나이가 되면 퇴직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법률을 만든다는 거는 젊은 누군가가 새로 어떤 일자리를 얻어야 되는 부분으로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주로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학력이 낮거나 보수가 낮은 근로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한테는 노동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의 자유를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고용허가증을 받고, 그 다음에 채용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통제를 받는다. 그리고 불법 체류 외국인은 형법상의 처벌을 받고요. 이거는 수급업체 사용자의 도급인한테도 확장 적용된다. 그러니까 수급업체 사용자의 도급인. 그러니까 그 불법 체류 외국인도 처벌을 받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고용. 그러니까 도급시킨 놈한테도 이제 확장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을 하는 거는 수급업체인데 그거를 데려다 쓴 데에도 적용된다. 근데 로마 조약에서 유럽연합회원국은 다 한 가족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연합회원국은 적용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단결의 자유.
자, 프랑스에서는 모든 인간은 조합 활동에 의해서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방어할 수 있고, 조합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선택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이제 1946년 헌법 전문에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적 가치를 획득을 했다. 노동조합의 존재는 오랫동안 그 경제적 자유주의 원칙에 반하는 걸로 여겨졌어요. 이 배경은 옛날 그 직업조합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일이 노동이 아닌 작업으로 이제 생각했던 그 작업조합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이 이제 많이 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노조의 금지가 1864년에 이제 제거가 됐어요. 근데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하는 거는 1884년에 이르러서 20년이 지나서 노조 설립이 되게 이제 아예 풀어졌다는 거죠. 그 전에는 허가받고 막 이제 이랬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단결의 자유는 첫 번째는 이제 조합 활동권입니다. 조합 활동. 단결의 자유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 군인 제외하고 모든 공무원, 공공부문 종사자에게도 확대가 됐어요. 판사도 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노동조합은 순수한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을 추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파기원 사회부에서 나온 판례고요. 근데 부차적인 정치 목적, 부차적인 상업 목적은 가능하다.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노동조합은 사용자나 취업 중인 근로자를 넘어서 비취업자, 퇴직자, 실업자도 조직할 수 있다. 그리고 실업이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실업자들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업자도 조직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실업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불가능한데, 다만 실업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결사를 할 수는 있다는 거죠. 모일 수는 있다. 근데 노동조합의 그런 권한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법원에 대한 소송, 조합 활동하면서 법원에 대해서 소송하는 거는 그 노동조합 집단의 이름으로 행사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근로자들의 개별 소송을 대체해서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노조의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개인들의 개별적인 소송을 대체해서 이 노조가 소송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 대체 소송은 아무도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아무도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 당사자주의겠죠. 원칙에 대한 예외다. 예외로서 법이 열거하는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차별, 정리해고, 비정규 근로, 불법 노동, 성희롱 등의 이런 법이 열경하는 특별한 경우에 개인을 대신해서 집단이, 이 조합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복의 두려움으로 소송 제기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노동조합에 인정되는 것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아야 인정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은 무효다. 그리고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고려한 차별은 단결의 자유에 대한 침해죄를 구성한다. 형법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같은 게 여기도 있죠. 그거를 단결의 자유에 대한 침해죄라고 이제 얘기를 번역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조는 채용, 그러니까 클로즈드샵, 채용이나 사업 내 고용의 유지, 유니언샵 이런 거를 조합원에게만 유보하는 합의를 사용자와 할 수 없다. 우리나라보다 이건 좀 더 심하죠. 우리는 유니언샵은 그래도 노조원이 뭐 전체 근로자의 몇 분의 3분의 2 이상인가 뭐 그렇게 되면 인정을 하는데, 여기는 일체 인정을 안 하고 있고요. 법은 단일 노동조합주의를 강요할 수 없다. 그래서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수노조주의, 나아가 노동조합 분열주의를 법은 선호를 하고 있다. 책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법은 총연합단체들을 복지국가의 운영에 결합을 시킨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운영이나 공무원 인사의 어떤 공동경영, 수많은 협의기구의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 운영에 결합을 시키고 있고, 그 총연합단체들의 운영,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노총, 민노총 이런 게 될 거예요.
조합 연합단체들의 운영비를 폭넓게 지원해서 그 노동조합 권력의 관료주의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조합 운동에 대해서 보면, 자, 독일의 사용자하고 다르게 프랑스 사용자는요, 언제나 노동조합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정책 말고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선호해 왔어요. 그래서 1970년대 중반부터 세계적 차원에서 사용자한테 유리하게 조성된 역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세계화라고 하는 거, 글로벌 경쟁,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노조의 요구나 어떤 정부 제안에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노동법에 관한 스스로의 관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위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노동법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이제 더 적극적으로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이 알랭 쉬피오 교수가 약간 좀 진보적인 분 같아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노동조합은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으로 보면 노동조합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법적인 차원에서 중요해지고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현장 속으로의 뿌리내림이 그 어느 때보다 약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자, 프랑스는 스페인과 함께 이런 태조가 가장 두드러진 나라다. 90% 이상의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노조 가입은 주로 나이가 많은 근로자나 공공부문의 근로자들만의 일이 되고 있다. 그래서 노조 재정과 활동이 가입과 조합비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점점 사업 내외에서 노조에 부여하고 있는 각종 특권들에 근거하는 경향, 즉 제도권화 경향이 비롯된다. 그러니까 인원은 줄고 있으니까 밖에 재원에 이제 많이 기댄다는 거죠. 어쨌든 두 가지는 분명하다. 하나는 노동조합 운동이 근거하고 있었던 산업사회 모델이 현 시대를 더 이상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새로운 노동세상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의 직업적 이익을 대변하고 방어할 수 있는 집단적 조직이 없이는 지속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는 어쨌든 있어야 되고, 근데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할 게 아니라 노조가 이제 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한 절반 왔네요. 자, 5장 종속. 자, 프랑스 혁명 이후에 노동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교환 가능한 대상이 됐습니다. 자, 이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노무의 임대차였죠. 임대차에 관한 모델 위에서 고안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평등이나 개인 자유에 많이 빠져있던 프랑스 혁명가들은 오히려 이 노동의 자유로부터 독립된 노동자들의 도래를 예상을 했는데 반대로 종속이라고 하는 게 근로계약의 지표로 자리를 잡았고, 노동법은 종속노동에 관한 법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종속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근로계약은 계약적인 자유와 평등의 원칙 속에서 종속과 위계라는 대립되는 원칙을 포괄했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개념 요소인 종속은 이 노동법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 자, 종속의 지표. 자, 첫째는 임금노동의 경계. 종속의 지표, 임금노동의 경계라는 거죠. 자, 임금노동자란 뭐냐? 근로계약은 임금노동자의 지위를 부여한다. 이것은 근로계약이 당사자의 자유의사나 그들의 합의에 의해서 부여된 정의에 의존하지 않고 노동자의 활동에 존재하는 조건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걸 의미를 한다. 근로계약 하는 순간 임금노동자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활동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를 보면 자연인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종속돼서 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이제 판례에선 보고 있고요. 거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뭐 위임계약, 도급계약, 지익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과 근로계약이 다른데, 그 다른 거는 종속관계라고 하는 게 근로계약을 징표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럼 종속이란 뭐냐? 자, 종속이란 규율에 복속하는 거다. 그래서 규율은 한 조직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조직 내의 구조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 그 조직이 계속 굴러가려면 그 안에서 정해진 틀과 구조 안에서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의미를 하기도 하고, 또 자유로운 다른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명령을 부과하는 뭐 그런 명령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자의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소속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후자의 종속이라고 하는 건 복종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계약은 언제나 종속 관계의 두 가지 특징, 소속 관계와 복종 관계 사이에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기원하고, 그러니까 대법원, 파기원과 입법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규율에 복종한다는 증거 없이도 이들을 다 임노동자로 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내노동자, 보모, 공연예술인, 모델, 기자, 외판원, 뭐 일부 그 상업 지배인들,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근로자로 간주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판례에서도 사업 편입성이라는 요소를 어떤 법적 종속성의 지표로 보면서 법적 종속성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이제 조직적 종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넓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그 근로자에 포함되는 개념이 좀 넓을 거예요. 자, 노무공급자의 사업 편입성이라는 개념은 앱도 프레스 판결, 그러니까 파기원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여기서 처음으로 공식화됐는데, 그 자격이나 수행하는 임무의 성질상 작업의 수행에 있어서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 그 일단의 무리들이 있잖아요. 노무공급자, 의사, 변호사, 교수, 프로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은 지시를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업 편입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 조직적인 종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본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파기원에서는 택시회사가 월 산학금을 내고 그걸 대가로 택시를 독립적인 택시 운전수에게 대여하는 이른바 택시 임대계약도 근로계약으로 판정을 했다고 해요. 개념을 넓게 보니까 이제 근로자의 개념도 넓게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종속성 개념은 동일한 시대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띌 수 있고, 시대가 바뀌면 그 모습도 달라질 수 있겠다. 자, 자, 종속의 새로운 얼굴. 자, 노동은 과거처럼 안정적이고 굉장히 위계적인 집단적 조직 속에 편입돼 왔었는데, 과거에는. 근데 점차 경계가 불명확한 구조 속에서 복종 과정에 응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어떤 위계 집단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게 임노동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되게 불명확한 구조인데 복종 과정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날 사업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 지배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 게 그 자체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근데 그 결과가 좋은 결과냐 나쁜 결과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 우리가 그런 변화들을 어떤 방법으로 다스릴 거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속을 제한해야 된다. 종속의 제한, 사용자 권력의 제한. 자, 법적 종속으로 특징되는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권력하에 들어가는 거죠.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건 사용자의 권력하로 하에 이제 내가 노무를 제공하러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근로계약을 하는 순간 근로자는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사용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사적 규범 질서 속으로 들어갔다. 사업 내에서 노동자의 자유에 대한 1982년의 법은 사용자의 권력 행사 속에서 노동자의 자유에 가해질 수 있는 침해들을 이제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종속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용자의 권력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첫째가 이제 자유의 제한이다. 그래서 오늘날 법은 사용자의 권력을 기능적인 정의 속에 가두고 있다. 기능적 정의는 사용자한테 세 가지 기능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위생과 안전을 규제하는 것하고 징계, 그리고 근로자가 범한 과실을 제재하는 것, 이런 건데, 자, 경영권은 경제적인 선택,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등 간에, 아니면 사회적인 선택, 누구를 채용하고 해고할 거냐, 작업을 어떻게 조직할 거냐, 어떤 조건에서 일을 시킬 거냐, 이거든 간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따르는 모든 경영상의 선택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이 경영권이라고 하는 게. 하지만 그러니까 경영권은 인정을 해야 되지만 사용자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기에 앞서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교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법원은 근로자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 사용자의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고 비례적인 건지를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사용자는 자신의 경영권 행사와 관련해서 비례성 심사와 권력남용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사용자가. 그리고 경영권은 근로계약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 속에서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권이 막 행사되는 게 아니라 근로계약의 규정을 준수하는 틀 안에서 경영권이 행사돼야 된다. 그리고 그 계약의 문헌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변경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용자의 권력을 제한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규칙재정권은 사용자의 의무다.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 수도 있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취업규칙처럼. 그래서 여기는 이제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는 취업규칙 작성이 의무다. 한국은 10인 이상이죠. 근데 이 취업규칙에서는 사업 내 위생, 안전, 징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규칙은 경영권과 동일하게 기능적 요구들에 구속되고,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건 지켜야 된다는 거고요. 종업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근로감독관에 의해서 합법성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취업규칙에서 사업 내 위생, 안전, 징계만 목적으로 하는 거는 프랑스는 전산업협약 그리고 그 높은 단위의 어떤 합의 이런 걸 통해서 단체 협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징계권. 징계권은 근로자의 과실에 대해서 사용자가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권한은 오랫동안 사법심사 영역의 바깥에 있다가 1982년 법 제정에서 근로자의 방어권, 징계 사유와 벌칙의 사전 규정을 명시하게 됐다. 그 원래는 이 사법심사 영역 바깥에 있었다는 거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징계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근로자의 방어권, 징계 사유와 벌칙의 사전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가 됐고 그 뒤에 법원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부과된 징계의 절차적인 정당성, 실체적인 정당성, 비례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징계에 대해서 사용자가 유일한 심판자라는 규칙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용자 권력의 제한에 있어서 이제 차별의 금지입니다. 그래서 평등이라고 하는 건 헌법적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특성, 출신, 인종, 성, 종교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금지되는 차별 목록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반하는 법률행위나 규정은 무효로 하고 있다. 이 차별금지에 반하는. 그리고 유럽법에서는 일단 근로자가 내가 차별을 받았어요 라고 주장을 하면 그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고 해요. 집단적 노동관계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네요.